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평화사상가 그 9번째 시간으로 신라시대 승려인 원효의 평화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화사상 22에서 원효에 대한 글을 쓰신 한양대 국문과 이도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있는 이도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교수님은 불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불교계에서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정의평화불교연대란 조직의 그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불교나 종단개혁 운동을 수행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가 예전에 이제 통일법요집이라고 예. 그 경전과 의례문을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 나름대로 이제 불교를 이제 재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학자로서 네. 우리 사회에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라는 종교가 마음에 와닿은 그 계기나 어떤 가르침이 있었나요? 네, 대학 4학년 때 이제 향가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향가에 담긴 불교 사상에 이제 심취하게 되면서 불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론이라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에서부터 우리 인간 사회르기까지 연기 아닌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하면 할수록 뭐 권력도 뭐 돈도 소용없고 마음 평화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어떤 수행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점 심취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마 오늘의 주제인 원효도 아마 교수님께 큰 영향을 또 끼친 것 같은데요. 오늘 원효의 평화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대사 해골물 아마 많은 네. 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당대 그 7세기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스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여 권 이상의 저서를 적고 특히 금강상매 경론 같은 거는 뭐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동아시아 지식인 내진 스님들한테 교과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그 교토포럼이라는 데 가서 원효 스님 화쟁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일본 지식인들이 굉장히 깐깐해잖아요. 예. 그전에 뭐 한국 학자, 철학자들을 발표했는데 다 그거는 중국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그 일본 학자들이 비판을 했었는데 원효 스님만큼은 이거는 중국하고도 다른 독창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예행을 이제 실천하셨죠. 그리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중으로 내려와서 박을 두들기면서 그 민중들의 중생들의 구제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친 스님이죠. 네. 그 원효가 꿈꾸었던 세상, 또 그의 평화 사상은 무엇일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원효의 평화 사상을 내적 평화론과 외적 평화론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셨는데요. 먼저 원효는 어떻게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지요? 네, 불교에서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완전한 평화 상태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것을 원효 스님께서는 이제 의혹하고 삿된 집착됨이라고 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는 방법은 이제 관행, 윗바사나와 그다음에 지행, 그 사마타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부려서 어떤 무념무상이나 무분별지에 도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원효 스님도 비유를 들고 있는데 유리창에 먼지가 끼면은 아무리 하늘이 맑아도 흐리게 보이잖아요. 예. 그 유리창망에 때만 지우면 파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속에 무명만 지우면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내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있는 한 나는 깨달은 게 아니다. 그를 부처로 만들 때 내가 부처가 된다는 아주 역동적인 부처관을 갖다가 폈습니다. 네. 그리고 원효의 외적 평화로는 이 화쟁 사상을 중심으로 펼치시면서 교수님은 화쟁을
모두 옳고 모두 그르다는 계시계비론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네. 대립물 사이의 조건과 인과 작용에 대한 연기적 깨우침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계종의 이제 화쟁위원회에서 대개 계시계비로 해석을 했어요. 그 논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유는 다 알잖아요. 예, 그걸 예.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육사외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육사외도들이 그렇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한 해 부분만 보고 그 부분이 전체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썼었죠. 그걸 이제 원효 스님 그대로 끌어와서 그렇지만은 이들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원통형이 같다. 아니면 꼬리를 만지고 채찍 같다. 뭐 코를 만지고 이것이 뭐 파이프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코끼리의 부분이라도 코끼리를 말한 건 맞다 이거죠. 개시다 이거죠. 예, 예. 그렇지만 코끼리의 전모를 놓쳤기 때문에 개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고 그것을 이제 계시계비론을 갖다가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그동안 화쟁의 어떤 대표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던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왜 4대강 문제니 쌍찬이 이런 문제에다가 계시계비식으로 정부 쪽 뭐 시민단체를 다 불러놓고 이렇게 화쟁을 했다 하지만 해결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다시 이제 비판하면서 해석한 게 뭐냐면은 계시계비도 화쟁은 맞지만 그 원효 스님 당대에서는 연기론을 수평적인 논리로 해석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현대사에 끌어들일 때는 연기론에서 가장 강하게 미치는 것이 권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갖다가 들여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정부 쪽 인사 시민단체 사람들을 공정하게 불러 모았다고 하더라도 권력이 압도적으로 이명박 정권에 있는데 거기서 계시계비 화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권력을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추운 날에 한 쫄병이 세수를 참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너무 손이 시려워서. 그걸 보고 이제 지나가던 소대장이 이제 측은지심 내지는 자비심이 들어서 너 식당에 가서 저 모 병장한테 뜨거운 물을 달래서 와라. 그렇게 이제 시켰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갔다가 이제 김 병장이라는 사람한테 쫄병이 군기 빠졌다고 두들겨 아하. 맞기만 했던 거죠. 예. 그 다음날 아침 똑같이 추우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쫄병이 또 셋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사계가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너 가서 내가 세수할 물 떠와라. 그리고 이제 떠왔더니 이제 그 물에 네가 세수하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인사계가 옳은 거죠. 인사계가 그랬던 건 소대장과 달리 자기가 사병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병과 쫄병과 어떤 고참 사이의 권력 관계를 알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연기 관계의 해석이 돼야 진정한 화쟁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입장에서 네. 의견을 내고 서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를 이해한 그 그렇죠. 바탕하에서 네네. 이 화쟁이 가능하겠군요. 네네. 예. 교수님은 이 화쟁을 대립물에 대한 대대의 전환을 해서 하나로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예전에 그 갤럭시 노트 7으로 삼성에서 한 2조 원을 날렸잖아요. 잘 모르세요? 예. 2조 원을 날렸는데 그 원인이 뭐냐 볼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저는 핵심으로 봤을 때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분법에 머물렀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축전지의 어떤 배터리 그거의 용량을 갖다가 용량이 아니라 두께를 줄인다는 거와 용량을 늘린다는 것은 서로가 맞서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그거 기존의 어떤 이분법이나 기존의 어떤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그 축전지의 어떤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감았어요. 그러니까 라운딩 이 둥글게 곡선인 부분이 나중에 그 발화가 돼버린 거죠. 거기가 다르면서. 그래서 불이 나면서 2조 원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똑같은 상황을 맞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진리는 말을 떠나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어떤 선정을 통해서만 그 궁극적인 진리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일반 중생들은 또 말이 없이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때 이제 원효 스님은 이런 불교에도 여러 딜레마들이 있었는데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화쟁을 갖다가 이제 택했던 것이고
그 화쟁의 핵심은 저는 대대라고 보는데 대대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지금 낮이냐 밤이냐 그러면 화남은 낮 우리는 어두움은 밤이라 그래요. 예. 그렇지만 12시 1분이라고 할지라도 낮이 99.9%라면 밤이 1% 뭐 0.1% 들어와 있죠. 예. 낮인 동시에 밤인 거죠. 실제 세계는. 그러니까 서양은 A5와 나데이의 사유를 했고 A and 나데이는 모순이라고 보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게 이문법적 모순율이죠. 그런데 이제 동양은 특히 불교는 부처님 당대부터 A and 나데이 사유를 했죠. 그래서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을 갖다가 지향을 했던 거죠. 실제 세계가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A and 나데이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팔을 펴는 것이 양이고 구부르는 것이 음인데 이것을 팔을 폈다 굽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펴는 동작을 하는 순간에 구부리려는 것이 작용하고 구부리려는 순간에 펴려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폈다 구부렸다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극을 보면 이제 파란 태극 안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태극 안에 파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예. 음 안에 양 안에 음이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대대라고 하는 것이 축어적으로 보면 축자적으로 보면 대립되는 걸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립되는 것이 서로 모시는 관계, A의 나대 관계 아니라 서로 모시는 관계가 되면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화쟁이죠. 이런 화쟁의 방법으로 불교의 여러 가지 대립됐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와 어떤 진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쟁의 논법 방편을 통해서 하나로 아우른 게 전 화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원불교의 동글한 이론상도 생각이 나고 네네. 참 이렇게 화쟁의 의미가 그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교수님은 원효의 변동 어이론과 진속불이론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눈부처의 차이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 눈부처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네. 평화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네, 지금 저를 마주 보시면 제 눈동자에 PD님이 보이시죠? 예. 그걸 이제 우리말로 눈부처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중세시대 때부터 있었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눈부처. 네네네. 상대방 눈동자에 맺힌 내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철학적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하나 이렇게 상대방 눈동자를 봤을 때 내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내 눈동자에도 상대방 모습이 비쳤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어떤 구분이 무너지는 경계입니다. 상대방인데 내가 담겨 있고 내 몸인데 상대방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때리러 갔는데 그 사람 눈동자에서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때릴 수 있겠습니까? 햄릿이 왜 우유부단하게 갈등을 했어요. 자기가 클로디스가 자기 아버지 원수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근데 무의식의 장에서는 바로 자기예요.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뭐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은 내 안의 불성과 만나 상대방과 공존하고 상생하려는 내 안의 부처와 만나는 경계에서 또 눈부처인 것이고 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20세기가 왜 교양과 상식 또 보통 교육이 증대됐는데 왜 아우슈비츠에서 루안다 뭐 상해 난징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학살이 끊임없이 일어났는가 했을 때 한나 아렌트는 그것을 뭐 평범한 악이라고 규정하고 네. 스탠리 밀그럼은 뭐 건의된 복종이라고 했는데요. 전 물론 그 두 가지도 작용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동일성의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이만한테 독일 우파 시민을 학살하려 했으면 분명히 못 학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어린이는 때리지도 못하는 신부가 유색인종 특히 뭐 마야족이나 잉카족 어린이는 막 학살까지 했잖아요. 어떤 신부는 아기를 들어갖고 바위에다 막 쳐요. 머리가 몇 번에 터지나 보려고. 그걸 다른 신부가 말리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인 어린이는 못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동일성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 타자를 갖다가 배제하면서 동일성을 강화하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눈부처는 그걸 뛰어넘는 감성으로만 이루는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너와 나 그리고 모두가 하나인 네. 그 우리 또 이론상이 또 생각이 네. 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교수님은 이 분노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 그 삼독의 하나로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은 원효의 평화론을 21세기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자비로운 분노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 또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평화라는 것은 이제 그 갈퉁이라는 사람이 잘 말한 대로 구조적 폭력을 없애야만 적극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구조적 폭력을 없애려면 어느 일종의 분노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경전에서도 분노를 긍정하는 글귀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팔다리를 자르더라도 인욕하고 자비심을 유지하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일종의 딜레마였던 거죠. 예를 들어서 희망버스 같은 데 갔을 때 한 불자 지식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돔 교수가 지식인의 하나로서 특히 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제가 의장일 때인데 그런 진보적인 단체 의장으로서 희망버스 가는 거 옳다. 그러나 불자로서는 옳지 않다.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딜레마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책을 찾았는데 논문에서도 분노를 긍정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달라이 라마하고 그 마지막 레지탕스라는 스테판 에세라고 그 대담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달라이 라마가 이제 티벳 경전인 대방 편경에 보면 500명의 선원이 탔는데 한 명의 선원이 499명을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선장이 3번이나 설득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선장이 그 선원을 죽입니다. 그래서 499명을 살리고 대신 사람을 죽인 악행으로 나는 지옥에 가는 업을 내가 받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장이 바로 이름이 대비 선장이고 그리고 이제 전생의 부처였다는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의로운 분노도 안 된다. 나는 정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데올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약자의 고통에 자비심을 갖는 분노 이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예, 예. 그 한편으론 그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소 행동하셨던 예수님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자, 이 기해년 올해 우리 한국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남북의 평화 일터인데요. 남북의 평화 통일에 또 이 화쟁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사람들이 뭐 옛날 삼국 통일에도 화쟁이 적용됐다 이랬는데 그거는 낭설이고요.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쟁을 이제 많이 그 통일에도 적용했지만은 저는 7단계가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중에 이제 다른 거랑 다른 것은 뭐냐면은 눈부처 코리아라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남북이 뭐 교류하고 이러는 걸 넘어서서 눈부처 코리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아까 대대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북한에도 자본주의 정당, 자본주의 마을을 갖다가 세워주는 걸 허용하고 대신 남한에도 공산당, 공산주의 마을을 세워준 걸 허용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 서로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교과서에도 우리가 사실 뭐 저는 국문학자지만 문학뿐만 아니라 역사 이런 교과서들이 다 절름발입니다. 우리가 통일된 데 보세요. 남한, 북한 따로 다 대한민국인데 지금은 북한 사람 북한사, 북한 문학만 알고 남한 사람은 남한사, 남한 문학만 합니다. 해방 이후에 문학과 역사, 사회 모든 것이 다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교과서를 같이 만드는 거죠. 남북한의 교사들이나 교수들이 같이 만들어서 서로가 북한의 역사, 북한의 문학 또 남한의 역사, 남한의 문학을 서로가 이렇게 약간 눈부처나 대대로 말했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상대방 것을 자기 안에 품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 통일이 진정한 평화적인 통일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기득권층들이 아니라 진정한 백성들을 위한 통일이 되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건 남한이 어떤 뭐 자본주의 체제건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상생을 이루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어떤 체제로 저는 이 한 단계 높은 단계의 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뭐 이제 북한의 자본주의 마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 남한 사회는 얼마든지 그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 북한도 뭐 장마당 같은 게 요새 굉장히 유행입니다. 예. 그걸 이제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지역에 이렇게 하나 크게 시장을 갖다 설정해 주고 그들이 어떤 시장 체제가 얼마나 좋은 점인지도 또 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교 또 다양한 사상과 이념들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하고 또 서로 이렇게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원효의 화쟁 사상 역시 오늘날 다양한 갈등이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지난 2017년에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나름대로 이 인류의 위기가 한 10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이 책 제목이 인류의 위기에 대한 원효와 막스와 대화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위기가 환경 위기라든지 뭐 불평등 심화라든지 이런 10가지 그 인류 위기를 제시하고 그 위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하고 마르크스가 서로 이제 대화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원효와 막스 그러면 우리가 뭐 흔히 유심론, 유물론으로 완전히 갈라지고 서로가 만날 수 없다고 보지만은 두 분 다 이상은 같았습니다. 어떤 인간이 모두 다 같이 존엄하고 평등한 세상을 원했었고 두 분 다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아요. 누구겠어요? 보살행을 행하는 사람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가장 완벽한 인간이라고 본 거죠. 나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내가 타자를 자유롭게 해서 나 자신이 자유롭게 한다는 게 막스가 가지고 꿈꾼 사회고 또 꿈꾼 인간상인데 아까도 진석불이 원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원효 또한 내가 아무리 부처가 되었어도 아직 부처가 아니다. 고통 속에 중생이 있는 한은 그를 갖다가 구제하는 순간에 내가 비로소 부처가 된다는 그런 논리 폈기 때문에 서로 또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요인 가운데 저는 하나가 결국은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수행 이런 것들을 등한히 했다고 봅니다. 또 원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권력이라든지 이런 사회 혁명 변혁에 관한 이론들이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보완 관계를 대대적인 방식으로 눈부처를 바라보는 식으로 하게 하면서 이제 대안들을 모색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화, 우리 인류의 위기 10가지를 주제로 둘이 그 대화를 또 이렇게 상상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원효 대사의 삶과 가르침을 접하면서 오늘날 우리 종교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첫째는 지금 불평등이 심화돼 있잖아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10%의 상위층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갖다 점유하고 있고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정리해고라든지 지금 노동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인류는 상당히 위험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이 보살행 내지는 중생구제에 나섰는데 지금 종교가 그걸 이제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암자 불교에 머물러서 암자에서 그냥 나 혼자 수행하면 다라는 식의 치우친 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이 보살행이나 중생구제에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종교가 상당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어떤 시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시민들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의 본영의 정신을 갖다 되찾아서 이런 그 타락이라든지 어떤 범계라든지 이런 데서 벗어나서 청정한 종교를 세우는 운동들이 대대적으로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디까지나 종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그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이동훈 교수님과 또 자주 만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나 또 아픔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해법들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네,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한양대 국문과 이도흠 교수님과 함께 원효의 평화 사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